감사합니다. 9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몇 가지 히브리인들의 배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혁명의 시대라고 하는 이름으로 한 두세 시간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는 히브리인들이 왜 그렇게 배움에 대해서 특별한 민족이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몇 시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나서 실제로 히브리인들은 학생들을, 어린아이들을, 자기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 어떤 교육을 시킬지에 대한 그 마음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 교육 철학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조금 더 진행이 되어서 실제로 지성 공부와 인성 공부를 어떻게 시키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더 해갈 예정입니다. 오늘 이전 이야기 중에서 마지막 부분 얘기를 하나 더 하고서 다음 시간에는 인성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지, 그 다음은 또 지성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계를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세계 학생들, 대상이 초등학생, 중학생이었습니다. 그 세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업 스트레스를 얼마나 자주 받는지에 대한 통계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부분들 OECD 국가들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OECD 대상 국가들이 사는 면이 좀 낮게 살고 좋게 살고 그다음에 수준 있게 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우리나라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학업 스트레스,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높은 학업 스트레스를 갖고 있는 나라가 어딘가? 질문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우리나라가 1등을 했습니다. 아이들의 50.5%가 학업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OECD 평균 33.3%인데 그중에 한국이 1등으로서 50.5%의 학생들이 학업 스트레스를 갖고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가장 학업 스트레스가 적은 나라가 어딜까요? 혹시 생각해 보셨는지요? 네, 네덜란드라고 하는 나라가 제일 학업 스트레스가 없었습니다. 16%에 해당되었습니다. 그 나라는 참 좋은 나라입니다. 안데슨의 조국이기도 하고요. 어디를 가든 아이들이 정말 편안하게 뛰어노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환경도 좋고 여유도 있고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시설들이 참 즐비한 것을 보고 온 적이 있었습니다. 학업 스트레스가 가장 적은 나라였습니다. 그렇다면 학교 생활 만족도는 어떨까요? 학교 생활 만족도 두 항목이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서로 연관이 있습니다. 학교 생활 만족도는 제일 높은 나라가 아일랜드였습니다. 42.5%의 아이들이 학교 생활에 만족한다 대답을 했습니다. 평균 점수가 28.7%가 나왔는데 한국 학생들은 학교 생활 만족도에 있어서 그 평균보다도 못했습니다. 약 18.5%의 학생들만이 학교 생활에 만족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통계는 좀 생각해 볼 만한 문제를 우리한테 제시합니다. 학업 스트레스는 높고 학교 생활 만족도는 낮고 우리의 아들과 딸들이 공부하는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참 우리의 아이들이 짐을 많이 지고 즐겁지 않은 생활을 하면서 학창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힘이 드시도록 그리고 지치도록 그렇게 일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직장 스트레스가 높을 겁니다. 그러면서 또 삶의 질은 또 낮고 이것이 우리 한국의 현재의 실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우리나라의 실정이 부모들에게나 또한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증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과 딸들이 받는 스트레스와 생활 만족도의 그 불만이 높은 까닭이 무엇일까요? 공부라는 것도, 배운다고 하는 것도 열정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열정이 사라진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스트레스가 높고 만족도가 낮기 때문에 열정도 사라졌겠죠. 그럼 그 열정을 사라지게 한 동기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스트레스 높고 만족도가 불만적으로 더 높은 까닭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을 갖다가 선행 학습으로 보고 싶습니다. 미리 공부를 해야 됩니다. 얼마만큼 미리 공부해야 되는지는 조금 이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인 아이들, 유대인 아이들이 하는 그 열정에 가득 찬 그 공부의 첫 번째 요인은 아이들이 때에 맞는 공부를 한다는 것입니다. 적기 교육을 한다는 것입니다. 3살짜리는 3살짜리에 맞는, 또 10살짜리는 10살짜리에 맞는, 그다음에 15살은 15살에 맞는 공부를 하는데 우리나라의 실정에서는 전혀 맞지 않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좋은 대학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미리 공부를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한 발 더 앞서가 있어야만이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얻고 그런 공식에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조금 더 일찍 출발시키자라고 하는 생각이 모든 부모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통계를 통해서, 자료들을 통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3살, 7살, 10살, 11살, 13살 어떤 시기이고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 때인지를 알아봤습니다. 사실 3살이면 글쎄요, 유아원도 아직까지 이르지 않겠습니까? 7살에는 초등학생, 10살에는 초등학생이 이제 고학년반에 들어서고 11살이면 이제 완전히 5학년 정도에 올라서겠죠. 13살 정도 되면 중학교 1학년이 이제 돼 있을 겁니다. 이렇게 나이에 맞게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과 또한 여러 참 사교육계의 통계들, 자료들을 훑어보면서 만든 하나의 공식은 이것입니다. 3살 때 영어 유치원에 가야 됩니다. 7살 때는 이미 학원생이 되어야 합니다. 10살 때요, 중학교 선행 학습을 해야 합니다. 11살 때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대부분의 정말 인류 대학이라, 명문 대학이라 이렇게 일컫는 그 대학을 지망하는 아이들은 11살 때는 영어가 완성이 돼야 한답니다. 단어는 아직까지 더 익히고 배우고 단어는 더 외워야 되겠지만 영어 공부 자체, 그래서 책을 들면 그 책을 읽을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11살에 완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13살 중학교 1학년 들어가게 되면 곧바로 수학 정석을 푼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중학교 1, 2, 3학년 과정 동안에 수능을 볼 수 있는 기본적인 실력을 완성하는 것이 우리나라 아들과 딸들의 현실입니다. 얼마나 벅찹니까? 3살의 영어 유치원, 7살의 학원생, 학원을 3개, 4개, 5개 기본입니다. 10살에 중학교 선행 학습을 하기 시작해서 11살이면 영어가 완성이 되고 13살이면 고등학교 수학이 완성되는 그러한 코스를 갖다가 제시한 학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교육 업체가 조장하고 있는 그러한 코스이긴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우리 아이들이 공부합니다. 때문에 선행학습에 의해서 우리 아이들이 느끼는 부담과 짐들, 스트레스는 아주 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갖는 결과, 그것에 대한 수고의 싹, 그것이 드러내주는 나중에 최후의 결과는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 히브리 아이들은 어떻게 공부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3살, 5살, 7살, 10살, 13살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커가듯이 히브리 아이들도 3살, 5살, 7살, 10살, 13살에 중요한 전환점이 있습니다. 그 전환점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려보죠. 우선은 3살 때 어머니 젖을 떼고 어머니 무릎에 앉아 있든지 그 다음에 자기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시절에 히브리 말을 배웁니다. 이것은 학원에서 배우는 외국어로서의 히브리어가 아니라 자기 민족의 고유어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아이하고 생활 속에서 조금씩 대화를 나누면서 히브리어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어를 배워야 되는 이유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사는 인구가 반 정도뿐이 안 됩니다. 전체 히브리인들이 약 1,700만 명, 1,800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지금 이스라엘에서 사는 인구는 반 정도뿐이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미국이요, 유럽이요, 러시아요, 그리고 세계 각처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그 세계 각처에 흩어져 살고 있는 히브리 아이들이 자신의 조상들의 언어와 그 문화와 풍습을 익히기 위해서 히브리어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3살 때서부터 서서히 부모님에 의해서 익혀갑니다. 5살 때요. 처음 무엇인가 공부하는 시절이 됩니다. 그 5살 때가 되면 레위기서를 처음 배운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통째로 외울 생각은 안 합니다. 그냥 제사를 어떻게 드리라, 그다음에 축제 때는 어떻게 즐기라, 또 무엇을 먹고 마시라, 또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이런 이야기식으로 그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어머니와 부모님들한테 이렇게 배워 나갑니다. 드디어 7살 때 정규학교, 초등학교 헤데르라고 하는 초등학교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7살 때서부터 13살 때까지 아주 중요하게 모두 다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 공부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 오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고스란히 외우고 또 반복하고 또 그것을 또 외우고 이렇게 하면서 오경 자체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이런 식으로 시줄과 날줄이 막 엉켜가면서 하나의 엉켜진 부분이 하나의 지식이 되고 개념이 되고 그다음에 하나의 이야기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식의 공부를 시줄과 날줄이 얽히면서 얽히면서 개념이 만들어지는 것 같은 그런 공부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13살에 초등학교 과정의 공부, 또 살아가면서 배워야 될 공부의 거의 모든 기초 지식을 다 배우는데 그 기초 지식을 다 끝냈다고 하는 기념으로 13살 아이들이 성인식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성인이 되려면 몇 살이 돼야 됩니까? 만 18세입니까? 네. 근데 히브리 아이들은 13살 때 성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 13살의 나이에 이미 그가 배워야 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초 지식, 삶에 대한 기초 지식, 문화와 경제와 어린 아이로서가 아니라 한 유대인으로서 살만한 모든 지식을 다 배우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때 그래서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성인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모세오경을 다 외우는데 어떤 친구만 아니라 거의 모든 아이들이 이 요구를 다 받았습니다. 6년 동안 모세오경을 다 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공부입니다. 그 모세오경을 전체 외워가는 도중에 역사도 배우고 하나님의 율법도 배우고 거기서 수학도 배우고 거기서 사회도 배우고 거기서 위생도 배우고 거기서 문화도 배우고 다 배우는 것입니다. 13살 때 성인식을 할 때는 그가 성경책을 읽을 때 성경책에 모음이 전혀 없는 성경들을 펴놓고서 읽어대는데 모음이 있는 것처럼 아주 유창하게 읽어댑니다. 왜냐하면 이미 초등학교 시절에 모세오경을 다 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오경을 어떻게 그 많은 장과 절을 외우냐고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유대인 말고 이슬람교의 아이들은, 이슬람인들 있지 않습니까? 이슬람의 아이들도 코란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코란, 쿠란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코란을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해서 2년 반 내지 3년 안에 그 코란을 다 외우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이슬람의 모든 어른들은 코란을 다 외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 그 코란을 수없이 반복해서 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란을 외우는데 2년 반 내지 3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모세오경은 코란보다 조금 더 양이 많을 뿐입니다. 그렇게 많지도 않고 한 4분의 1 정도 더 많습니다. 그러기에 6년 동안 헤대를 다니면서 모세오경을 전체 외운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도 아닐 뿐더러 같이 노래 부르면서 리듬을 타고 소리를 내가면서 외우기 때문에 쉽게 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공부를 한 다음에 13살에 도달하게 됩니다. 13살 되면 성인식을 하고 그 다음서부터의 공부는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만큼의 공부, 자기가 하고 싶은 영역의 공부, 그것을 아주 전문적으로 전공 삼아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13살 이후부터는 친구와 더불어 하는 공부인 하브르타 공부를 통해서 그가 마음껏 상상하고 또 창조해내고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고 하는 그런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 아이들은 열정에 가득 찬 공부를 합니다. 공부가 열정에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아이들과의 공부를 비교하면 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아들과 딸들이 너무 힘겨워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행학습 때문에 그가 조금도 움쩍달싹 할 수가 없습니다. 참 힘든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다시 한번 배움에 대한 즐거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열정, 그런 것들을 불어넣어줘야 될 텐데, 그 불어넣어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이가 자기 때에 맞는 공부를 하면서 그 공부에 자기 나이에 맞고 자기의 정신적인 수준에 맞고 지적인 수준에 맞는 그러한 공부를 하면서 그 안에서 더 풍성해지고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기회를 준다고 하면 정말 열정 있는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것은 선행학습에 너무 큰 기대를 하지 않아 주셨으면 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초등학생은 63%가 선행학습을 한답니다. 많이 하죠? 많이 합니다. 중학교 때 조금 내려가서 57, 8%가 선행학습을 합니다. 고등학교는 대학가는 입시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고등학생 가서는 조금 더 퍼센테이지가 조금 더 내려갑니다. 한 50% 내외에서 선행학습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든 과정에서 우리 아이들은 선행학습에 짐을 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배움에 대해서, 공부에 대해서, 학창시절에 대해서 그들이 즐겁지도 않고 열정도 묻어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학원 선행학습의 교육의 이유가 무엇인지,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말 미리 그렇게 공부해야 될까요? 미리 공부해야만이 잘하고 앞서갑니까? 이유를 또 몇 가지 찾아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부모들의 마음의 걱정을 덜어내주는 방법이 선행학습입니다. 부모가 불안한 것입니다. 내 아이를 믿어주지 못하고 내 아이가 따라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염려를 하다 보니까 부모 자신이 내 아이를 믿어주지 못하고 그 믿어주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학원을 보내면 부모의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선행학습의 이유 중에 하나는 시험이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미리 공부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유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더 크게 부각되는 이유는 부모의 학원과의 사교육 조장에 부모가
휩쓸려 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67.6%의 전문가들이 사교육에 효과가 없다. 특정 아이들에게는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에게는 효과가 없다라고 또 그러한 의견을 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사교육의 짐을 좀 선행학습의 짐, 사교육의 짐, 그것을 덜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히브리의 아이들이 정말 자기의 배움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느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얼마 전에 제가 신문에서 아주 좋은 제목의 기사를 보았습니다. 선행학습, 명문대, 좋은 직장, 그러한 성공 공식이 깨지고 있다라고 하는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정말 읽으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 공식은 일찍 깨졌어야 하는데 이제 깨지기 시작했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아주 기분 좋은 마음으로 글을 읽었습니다. 본인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여전히 이 공식에 사로잡혀 있는지요? 아니면 이 공식을 깨고 싶은 그러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깨져야 될 공부일 뿐더러 깨셔야만 합니다. 이 성공 공식의 한 부분을 우리 부모님들이 허무셔서 우리 아이들이 열정과 또 즐거움과 또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을 마음껏 하는 그러한 공부를 시키시는 부모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아이들이 그렇게 해서 세계인이 되었거든요. 두 번째, 히브리인 아이들이 열정적인 공부를 하는 그 까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부가 재미난 이유가 있다고요? 그 이유는 뭘까요? 이 아이들이 공부를 내 땅에서 내 친구들과 동년배와 경쟁하면서 살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히브리 민족은 아주 오래전서부터 자기네 땅이 너무 척박하기 때문에 해외로 나가서 사는 삶이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이미 솔로몬 시대 때 솔로몬 왕의 그 권위가 얼마나 컸던지 아프리카와 그다음에 서유럽까지 온 나라들이 솔로몬에게 조공을 드리던 또 무역을 하겠다고 먼저 와서 아련을 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절에 무지하게 많은 이 히브리인들이 세계에 흩어졌습니다. 그 이전에도 유럽의 중부지방 또 아시아 쪽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 다음에 이란까지 뻗쳐나간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랜 전통이 무엇이냐면 공부는 우리가 우리 이 좁은 땅에서 살아남기 위한 그 도구가 아니고 세계로 뻗쳐나가기 위한 우리의 무기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서 살았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지금도 히브리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어학 공부에 상당한 도움을 받고 몇 나라 말을 하게 됩니다. 우선 자기 스스로가 살고 있는 자신의 국가어를 배우게 됩니다. 태어나면서 배우게 되죠. 두 번째는 조상님들의 문화와 풍습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기본적으로 또 배우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3살 때부터 어머니를 통해서 스스럼 없이 배우게 됩니다. 세 번째요. 아주 오래전에 온 유럽은 헬라어를 통해서 공용 세계어를 삼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때부터 헬라어는 기본적인 세계 무역을 하기 위한 언어였기 때문에 헬라어를 배웠습니다. 근데 지금은 헬라어로 꼭 들어가지 않습니다만은 대신에 불어와 독일어와 이런 언어들을 인접 국가 언어로서 배웁니다. 무역하기 위한 언어로서 배웁니다. 따라서 유대인 친구들은 이미 대학을 졸업할 때쯤 되면 어학에 3개 내지 4개가 정통해져 있습니다. 이 통계는 최근에 나와 있는 신문 기사에 나와 있는 유럽 아이들의 외국어 공부라고 하는 제목으로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유럽 아이들은 지금도 중학생 때 최소한 2개, 그다음에 많게는 3, 4개의 언어를 할 줄 아는 아이들이 유럽에는 중학생인데도 불구하고 30%, 40%에 이른다 하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세계에 나가더라도 어디를 가더라도 말이 통하는데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바로 히브리 아이들은 이렇게 어려서부터 어학 공부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어학 공부에 투자할수록 다른 세상이 보이고 그 세계의 그 지경을 벌써 넓히고 그 땅을 이미 밟고 있고 그러한 방식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들의 공부가 재미있습니다. 열정적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단지 수능을 보기 위해서 영어 공부를 합니다. 또 제2 외국어까지 하나 더 필요한 아이들은 대부분 가장 쉽게 나오는 수능 시험에 가장 쉽게 나오는 아랍어를 택한다고 합니다. 참 여러 가지로 씁쓸한 맛을 느끼게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실제 세계인이 되어서 세계를 무대로 해서 활동할 수 있는 언어를 어려서부터 가르친다면 우리 아이들도 세계인이 되는 충분한 기틀을 맞이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학원에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럼 없이 다니면서 주변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그러한 기회를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왜 히브리 아이들은 열정을 가지고 자기 삶의 열정을 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그 아이들의 가지고 있는 신념이라고 할까요? 조상 때부터 내려왔던 신념, 헤브라이즘이 물려준 유산, 그 유산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완전히 100% 완벽하게 만드셨습니까? 아니면 조금씩 어딘가 부족한 부분이 있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셨을지라도 부족하게 만들지 않으셨을지라도 어딘가 세상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까? 네, 히브리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우리가 살기에 아주 충분히 좋은 조건으로 만들었다. 그렇지만 이 세상 어디엔가는 채워야 될 부분이 있다. 조금 비어있고 또 손을 대서 다시 수리하고 고칠 부분이 있다. 또 이쪽 부분은 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도와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만들었다고 히브리인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부분, 고쳐야 될 부분, 수리해야 될 부분, 다시 다듬어야 될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가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그러한 공부를 갖다가 티쿤 올람 공부라고 합니다. 티쿤 올람, 이것은 자원봉사의 일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부족한 부분, 또 고쳐야 될 부분, 그리고 내 손을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세상 곳곳에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공부는 재미난 공부입니다. 빗자루를 들고 나가서 하는 공부이고 자기의 돈을 모았다가 해외에 나가서 그 아프리카와 또한 저 미개 국가에 가서 그 아이들과 더불어서 한 달 정도 살아가면서 그들의 집을 지어주고 또 공부를 가르치고 이러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공부가 티쿤 올람 공부입니다. 세상을 바라보게 해주고 세상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는 공부를 하게 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문 중에 하나가 다음과 같은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가르치시기를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며 아픈 자를 치료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고통당하는 자의 모두에게 평강을 주라 하셨다. 어디서 좀 듣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분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안식일에 말씀을 펼쳤을 때 있었던 그 내용하고 동일합니다. 근데 그 동일한 내용이 바로 그들이 매일같이 외우는 기도문 속에 있습니다. 한국적인 풍토는 좀 어렵겠습니다만은 이들은 자기의 휴가를 2, 3개월 냅니다. 자기의 공부를 2, 3개월 그치고서 해외로 나갑니다. 또 어딘가 자신의 도움이 필요할 곳이 있는지 찾아보고 준비를 합니다. 티쿤 올람 공부입니다. 재미난 공부, 아주 재미난 공부입니다. 세상을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게 하는 공부입니다. 이렇게 히브리인 아이들의 공부는 참으로 재미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께 다시 한번 제안도 드리고 또 묻고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그 아이들이 재미난 자기의 한 부분이지만 인생, 9살이면 9살이지만 인생, 12살이면 12살이지만 인생, 그 인생 하나하나 학창 시절을 보내는 그 인생 한 부분 한 부분 우리 아이들이 열정을 가지고 재미를 느끼면서 살아가게 할 수 있는 무슨 대안을 갖고 계신지요?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꼭 책상에서만 세상을 보라고 하지 말고 더 넓은 세상을 위해서 준비하라고 하십시오. 조기 교육에만 너무 투자하지 마시고 그 아이에 대해서 적기 교육을 시키십시오. 우리 아이에게 세계인이 되는 공부도 시키십시오. 여러분들의 아이가 세계를 변화시킬 겁니다. 더더욱 공부를 하면서 어떤 도덕적인 의무감이 무엇인지를 느끼게 자꾸 이야기해 주시고 또 알려주시고 제안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배울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이 공부가 즐겁고 또 열정에 찬 공부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지금 드린 몇 질문을 이제 어머님, 아버님이 그 답을 찾아가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